왜 저런 표정이었을까 싶은 네, 소개받은 저 이중학이라고 하고요. 사실 이게 마지막 시간이어가지고 몇 분 정도 좀 앉아 계실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꽤 많이 남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시간에 항상 주의할 게 있죠. 마지막 시간에는 눈치 있게 너무 늦게까지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미션이기 때문에 임팩트 있게 빨리 진행하고 궁금하신 부분들 소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늘 세션의 명은 AI와 협업하는 조직 만들기라고 돼 있고요. 조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계속 하고 왔던 워크샵과 강의는 저희 멀티캠퍼스에서 워낙 좋은 교육들을 잘 제공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거에 더해서 어떻게 하면 변화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AI와 함께 일하는 조직으로 소위 말하는 조직 개발할 것인가, 변화 관리할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인재 재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연구하는 분야라서 좀 말씀드리고 오늘은 좀 구체적인 방법론 좀 설명드려 볼게요. 아마 지금 유튜브로 좀 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인터랙션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긴 하지만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뭐 제 톡도 열려 있고 하니까 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이 책으로 제가 요즘 많이 시작을 합니다. 혹시 여기 오신 선생님들 중에 바둑 두시는 선생님 계신가요? 바둑. 연령대가 선생님 바둑 두시는군요. 좋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바둑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됐어요. 왜 관심을 갖게 됐냐면 이 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온 미래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장강명 작가께서 쓰신 책이고요. 최근에 저랑 좀 강의를 몇 차례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 책은 2016년도에 알파고가 다녀간 이래로 어떤 식의 변화가 바둑이라는 생태계에 있었나라는 거를 30명 정도의 바둑 기사를 인터뷰해서 쓴 책입니다. 혹시 2016년도에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알파고니까 4승 1패로 이겼죠. 인간 입장에서는 1승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알파고는 2016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에 10만 배 똑똑해져서 은퇴를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볼 수 없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알파고가 2016년도에 바둑 생태계에 들어와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사실 오늘 우리가 모인 육성이라는 관점에서도 꽤 함의하는 바가 큽니다. 혹시 2016년도 그 알파고 대국 이전에 바둑 기사들이 스스로 뭐 하는 사람이라고 본인들을 정의했을까요? 아까 바둑 선생님 두시니까 바둑 두는 사람들이 2016년도 이전에만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뭐 하시는 분이세요라고 물어보면 그분들의 대답이 뭐였냐면 저는 예술을 하는 사람입니다라는 답이 가장 많았대요. 혹시 얼마 전에 나온 영화 중에 조은영 구단을 모티브로 했던 승부라는 영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 조은영 구단이 항상 하는 얘기가 바둑은 기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말 자체가 바둑에도 좋은 좋은 기보와 정석 같은 것들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따라서 바둑은 결정된다라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바둑은 기세이자 예술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흥미롭게도 2016년도 알파고가 다녀간 이래로 기사들한테 물어보면 답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확률 게임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답으로 바뀝니다. 왜 이렇게 바뀌냐면요. 여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지금 혹시 바둑 세계 랭킹 1위 혹시 선생님 누군지 아시나요? 바둑 세계 랭킹 1위? 전혀 쓸모없는 지식이에요. 이런 거 GPT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바둑 세계 랭킹 1위가 신진서 구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신진서 구단은 별명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 별명 중에 제가 가장 와닿았던 별명은 인간 최초의 스승이 없는 바둑 기사예요. 옛날에는 이세돌 구단이 바둑을 배울 때는 이창호 구단한테 가서 소위 말하는 걸레질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소위 말하면 조인트 한번 까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배웠거든요. 근데 신진서 구단은 바둑을 시작할 때 어떻게 뒀냐면 말 그대로 GPU 꽂고 AI한테 물어보면서 바둑을 배웁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바둑 생태계는 어느 정도로 변했냐면요. 지금 바둑 세계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공교롭게도 그 순서가 어느 순서와 코릴레이션이 높냐면 1등부터 10등까지가 얼마나 바둑하고 AI랑 비슷하게 바둑을 두는지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된대요. 초점은 2016년도 알파고가 다녀간 이래로 바둑이라는 생태계에서는 어떤 선수가 프로 기사로서 좋은 선수야
그리고 바둑 선수를 우리는 어떻게 육성해야 돼? 어떤 선수들에게 보상을 더 해줘야 돼와 같은 우리의 일, 인사 관련된 일들이 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 AI라는 친구가 생태계를 다 바꾸게 되고요. 이 책 마지막에 장 작가님께서 이런 표현을 써요. AI가 바둑 기사를 대체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AI에 맞춰서 적응한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먼저 떠나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변화들이 우리 조직들에서도 일어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어떻게 AI를 접목하고 있을까입니다. 요거는 소위 말하는 글로벌 기업들 300개 정도 인사 담당자들에게 설문을 한 거고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82% 정도가 AI를 활용한대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 활용하시잖아요. GPT 안 쓰시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께 왜 그럼 AI를 쓰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과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쓴대요. 가장 대표적으로 피드백 분석하는 거, 우리 이제 학습자들이죠. 학습자들이 하는 얘기들에 대한 피드백 분석을 하기도 하고 채용 담당자들이 많이 하시는 직무기설 작성하기도 하고 지금 오늘 오신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실 것 같은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있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AI를 쓰고 있어요. 다만 한계점을 스스로 느끼죠. 왜냐하면 AI를 우리 조직 구성원들께 도구로 쓴다라고 했을 때도 물론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아지겠지만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깊숙하게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 전에 이제 모더나에서 꽤 좋은 페이퍼를 하나 냈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자료에는 안 넣고 소개해드리면 구글링에 뭐라고 치시면 되냐면 모더나 2020 모더나 Democratiz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민주화라는 페이퍼를 보시면 진짜 괜찮은 페이퍼가 있거든요. 그 페이퍼를 보면 어떻게 모더나가 AI를 일하는 방식에 토합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표현 중에 제가 제일 와닿았던 게 모더나가 2019년도부터 제법 오랫동안 AI를 조직에 도입해서 오픈 AI랑 엠챗이라는 모델도 따로 만들고 쓰게 했거든요. 근데 딱 2년에서 3년을 썼더니 사용 데이터를 봤을 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와요. 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냐면 조금 더 좋은 구글링 도구로 썼어요. 사실 우리 임직원들 로그 데이터나 프롬프트 뜯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업무 효과성을 높인다? 다시 말하면 기존에 일하는 방식을 과감하게 바꿨다라기보다는 좀 더 좋은 검색 도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하는 방식과 업무 혁신을 만들어내기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더나가 했던 고민은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생기냐? 결론은 우리가 너무 인간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냥 AI를 도구처럼 갖다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걸 어떻게 바꿀 거야? 우리가 하는 일의 방식을 AI와 인간이 협업할 수 있도록 재정의하자. 그래서 거기 표현은 reshaping the way we work입니다. 결국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재정의하자. 그러면 어떻게 재정의할 거냐? 워크플로우로 재정의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아마 내년도에 교육 담당자들과 인사 담당자, 그 리더분들께서 제일 관심 있는 키워드는 아마도 워크플로우에 대한 재정의일 겁니다. 그러한 워크플로우에 대한 재정의 속에 저희 멀티 캠퍼스에서 제공하시는 여러 교육들과 솔루션들과 컨설팅이 더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밑에 거 한번 보시면 재밌거든요. 이 담당자들한테 물어봤더니 82%가 쓰고 있는데 30%만이 관련된 교육을 받아봤고요. 나머지는 독학하고 있대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아직은 좀 교육을 더 해야 되고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학습해야 될 필요성이 있구나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교육 담당자와 인사 담당자부터 관련되어 있는 교육들을 조금 더 받는 게 필요한 첫 번째 스테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많이 예시로 드는 모더나의 사례로 조금 더 확장을 해볼게요. 실제로 요즘 HR이라고 하면 저는 휴먼 리소스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리소스라고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개만 얘기를 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모더나 같은 경우가 요즘은 글로벌에서 가장 핫합니다. 왜 핫하다라는 표현을 쓰냐면 제가 이제 부캐 중에 하나가 SHRM 코디네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이제 샌디에이고에서 했었고 3만 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출장은 뉴욕으로 갔다가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시애틀로 나왔거든요. 올해 출장 2주 동안 갔는데 진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현재 있는 담당자들과 AI 회사 그리고 HR 임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다 모더나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더나 얘기를 많이 하지? 나한테 익숙한 이름은 모더나는 백신 회사인데. 그런데 생각보다 모더나가 올해 1월 달부터 하버드 케이스에 나와서도 유명했지만 5월 달에 꽤 과감한 볼드한 무브먼트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IT 부서랑 HR 부서로 통합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녹화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조심스럽지만 IT랑 HR하고 협업하는 거 좀 어떠세요?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전 지금 회사 다닐 때 여기 롯데를 오래 다녔거든요. 제가 롯데 다닐 때 DT 인재 육성 팀장이라는 걸 했어요. 저희 팀원들 중에는 IT, 데이터, AI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솔직히 초반에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세계관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여러 물론 IT 분들도 HR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이제 상호간에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모더나 같은 경우는 IT 부서랑 HR을 통합해요. 왜 통합했냐면 이미 모더나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AI 트랜스포메이션을 고민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에이전트가 이미 조직에 산재하고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1,400개 정도가 이미 조직 내에서 액티브하게 작동을 하고 있었고 모더나 본사에는 5,800명 정도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각각 근무할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요. 모더나 같은 경우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일하는 방식을 AI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워크플로우로 재정의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간하고 AI랑 같이 협업할 때 삐그덕거리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협업 체계에서. 그러면 이거는 AI 문제도 아니고 인간 문제도 아니고 좀 모호한데 누가 해결해야 돼? 소위 말하는 조직에서 아레날이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통합하자.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대로 프랭클이라는 그 여자 CHO 분께서 IT 부서까지 통합하게 됩니다. 초점은 아마 앞으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단기간 혹은 중기간의 미래는 단순히 휴먼 리소스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리소스로서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온보딩하고 교육할지에 대한 고민까지 우리의 논의를 확장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꼭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거는 오늘 제 관점은 우리의 역할은 단순히 휴먼 리소스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리소스까지 관리해야 되는 역할로 확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공격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올해 CES에서 가장 좀 눈에 띄었던 연사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CS. 이게 굉장히 어렵네요. 왜냐면 이렇게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만나고 싶은데 카메라 선생님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여기 정도 왔다 갔다 할게요. CS에서 가장 눈에 띄는 스피치 같은 거 혹시 있으셨나요? 물론 이제 뭐 엔비디아 제순왕이 양자 컴퓨터 얘기했다 막 주식 막 나락으로 가고 뭐 그런 분들도 있으시긴 하겠지만 엔비디아 제순왕이 했던 스피치 중에 제 눈에 가장 띄었던 건 뭐냐면 이분이 정확하게 스테이트먼트 뭐라고 하셨냐면 아마도 2025년도와 2026년도는 모든 조직의 IT 부서가 HR 부서가 될 거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함의는 뭐예요? 모든 회사들에는 AI 에이전트가 근무를 할 거고 그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건 IT 부서여야만 한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전문 용어는 아직 삔또가 상하죠. 왜냐면 HR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 뭐 IT에서 HR 역할을 해. 반대로 생각하면 HR 하는 사람들이 IT, 에이전트까지 관리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역할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더나, MS, 유니레버 같은 회사들이 하는 고민들이 그거예요. 초점은 오늘 오신 분들께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HR과 HR 담당자로서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역할의 확장, 그 기로에 섰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골드만삭스와 JP 모건, PwC와 같은 회사들에서는 조직도에 AI를 올려놓기 시작해요. 조직도에 AI를 올린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회사에서 조직도는 어떤 의미를 갖나요? 회사에서 조직도는 정보 체계, 의사소통, 혹은 정보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여주는 뼈대와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AI 에이전트를 조직도에 올려놓는다는 얘기는 구성원들한테 얘가 우리 회사의 구성원이고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굉장히 명시적으로 AI 에이전트를 우리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고 관리하는 역할이다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조직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야? 그런 말을 할 때 제일 제가 예시로 많이 드는 게 수직의 경계가 희미해진다, 더 그레이트 플래터닝입니다. 짧게 설명드리면요. 플랫하다라는 표현은 다 아시죠? 뭔가요? 평평해지다라는 거죠. 최근에 미국 HR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힙하게 혹은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표현이 더 그레이트 플래터닝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조직이 평평해지는 현상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달 전에 구글 순다 피차이가 여기 두 번째 나와 있거든요. 순다 피차이가 직접 나와서 했던 스피치가 뭐냐면 우리는 작년에 35% 정도 중간 관리자를 레이오프 했습니다라는 표현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실 거는 중간 관리자를 레이오프 하고 있다라는 현상이 아니라 왜 MS와 구글, 시티와 월마트 같은 회사에서는 중간 관리자를 레이오프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담당자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많은 게 성과 관리 101 코칭 피드백 이런 거 하시잖아요. 이런 거 할 때 중간 관리자들한테 물어보면 본인들이 인지하는 역할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생각엔 AI 시대 때 조금 약화되면 좋을 만한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나 이런 상호작용은 오늘 아무도 안 하셨죠? 네. 혹시 그 AI 시대 때 중간 관리자 역할 중에 어떤 역할이 그래도 좀 필요 없을 것 같으세요? 혹시 아이디어를 지금 키워드로 그래도 한번 던져주시면. 중간 관리자 역할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4개에서 5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 중에 어떤 역할이 좀 약해질까요? 어떤 역할이 좀 필요 없을 것 같으세요? 우리 원래 토론을 여러분들이 촉진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촉진하는 중입니다. 어떤 게 제일 중요성이 떨어질 것 같으세요? 네가 돈 받고 왔으니까 네가 얘기해라 이런 표정으로 하는데 가장 그 많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그리고 여기서도 했던 게 중간 관리자들한테 원어원에서 물어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사실 이게 내 업무 일지 같은 거 쓰게 하면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내 업무 시간을 어디다 쓰는지를 보면 이 사람들의 역할을 잘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원어원 할 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신의 역할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내 역할은 우리 직원들 프로세스나 프로그레스 관리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표현은 우리 직원들, 팀원들 하는 일들 잘 정리해서 위로 올리고 위에서 하는 일들 잘 말아서 밑으로 내리고 이 사람 뭐 하는 거예요? 딜리버리 하는 거죠. 이런 딜리버리 역할의 능력 혹은 이 사람들이 조직에서 AI 시대 때 그렇게 필요할까요? 이런 논의들입니다. 실제로 MS뿐만 아니라 요즘 많은 한국 기업들에서도 중간 관리자 역할들 중에 그렇게 단순히 전달하는 딜리버리 역할로서의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레이오프라든 다른 역할로 전환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틀렉이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 그 AI가 더 잘하게 돼요. 그런 것처럼 어떤 중간 관리자들을 어떤 역할로 트랜스포메이션 해줄 것인지가 우리 HRD한테도 되게 중요한 초점이고요. 그게 이러한 더 그레이트 플래터닝이라는 현상이 아마 우리 HRD한테 주는 중요한 숙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수평입니다. 제 강의할 때 이걸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만 설명드려볼게요. 제가 요즘 오늘 오전에도 그 에이전트 뭐 이런 거 강의하고 왔어요. 워크숍도 했고 요즘 제 이게 관심이 많으셔서 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보시는 화면에 왼쪽 위에 있는 화면은 뭘까요? 혹시나 이게 이따가 혹은 지금 해보셔도 좋은데 잡4 에이전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에이전트 사고 파는 시장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잡코리아처럼 에이전트들 사고 파는 채용 시장이에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제가 제일 요즘 많이 쓰는 에이전트는 리서치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저 대신에 하루에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리서치를 해서 저한테 좋은 AI 관련된 HR 관련돼 있는 기사들 연구들을 정리해다 줍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 시연하면 CHO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그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봐요. 결국 이 에이전트를 사고 파는 노동시장이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잡4 에이전트고요. 세일즈포스, MS 많은 기업들에서는 인터널한 잡마켓을 만들어서 운영 중이에요.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도 여러 회사들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요즘은 에이전트를 거래하는 노동시장이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피셜하지 않은 시장을 말씀드리면 스레드입니다. 스레드 역시 하시는 선생님 계신가요? 스레드 다 저기 페이스북 세대 네, 좋습니다. 네, 스레드 뭐가 많이 나와요? 개인 사생활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요즘 스레드에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저는 에이전트 사고 파는 것도 꽤 많이 올라오거든요. 나 이 에이전트 만들었으니까 시간이 얼마예요? 이거 뭐예요?
이제는 에이전트 사고 파는 노동시장이 한국에도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노동시장, 레이버 마켓이라고 했었으면 그동안은 인간끼리 거래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시장에 에이전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올해 SHRM에서 스피치했던 것 중에 가장 제 귀에 인상 깊었던 게 이거예요. 그 페르디난데즈 여기 맨 밑에 요 이제 언리시에서 요걸 기사를 냈던 건데요. 그 페르디난데즈라는 분이 AIHR 부사장입니다. 그 부사장님이 했던 스피치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우리 마이크로소프트는 향후 5년에서 7년 내에 직무와 직군 구분을 없앤다라고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직무와 직군 없이 어떻게 일해요? 우리 지금 사실 조직에서 우리도 HR, HRD라는 딱지가 붙어 있잖아요. 혹은 재무 담당자, 마케팅 담당자 딱지가 붙어 있어서 기능 조직, 직무 중심으로 조직이 돌아가죠. 근데 직무와 기능 없애요. 그럼 어떻게 일해요? 어떻게 일할까요? 거기에 대한 상상과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최근에 P&G에서 하버드랑 했던 실험도 보면 사이버네틱 팀메이트라는 연구가 있어요. 그 연구를 보면 마케팅 하던 사람들이 R&D 직무를 하기도 하고 R&D 직무 하던 사람들이 마케팅 직무를 합니다. 이거 뭐 하는 중이에요? 직무를 뛰어넘고 있는 거죠. 요즘은 AI랑 협업하면서 직무의 사일로가 낮아집니다. 결국 직무라는 그 단위 자체가 힘을 잃기 시작한다? 이게 수평의 경계, 직군의 직무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MS는 어떻게 일할 거야? 라고 보면 에이전트 매니저로서 일한다. 이게 이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올해 9월부터 이제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부터 MS에서는 채용할 때 물어보는 필수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1번, 당신은 어떤 에이전트를 개발해 봤나요? 2번, 당신은 어떤 에이전트를 보유하고 있나요? 자, 혹시 제가 이걸 여러분들께 여쭤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어떤 에이전트 개발해 봤나요? 어떤 에이전트를 보유하고 있나요? 이거 왜 중요해요? 왜 채용 때 이거 왜 물어볼까요? 잘 고민해 보시면 이제는 에이전트와 협업하는 구조가 일반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있는 사람을 뽑고 싶은 거죠. 2번 뭐냐면 에이전트를 개발해 봤나요라는 그 히든한 어썸션, 그 숨겨진 가정은 뭐냐면 네가 에이전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조직의 문제를 정의해 봤어? 워크플로우를 짜봤어? 그거에 따라서 에이전트를 구성해봤어?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에이전트를 개발해봤고 관리하고 있어요 라는 그 능력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조직에서의 인적 자본의 굉장히 중요한 차별화 포인트일 겁니다. MS가 옳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마 우리가 AX라는 얘기를 하면서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라고 하면 단순히 챗GPT를 좋은 검색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아까 저희 프로님 말씀하셨지만 AI랑 협업하고 동료처럼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단순히 에이전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방식 재정의하고 문제 정의하고 워크플로우를 설계한다. 초점은 경계가 희미해지기 때문에 워크플로우를 재정의하고 우리들의 능력들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AI와 협업하는 조직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AI 도입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오전에도 이렇게 조용하셨나요? 혹시 저 때문에 조용하신 건 아니죠? 네, 굉장히 어렵네요. 네. 그 AI 협업하는 조직 만들기 얘기 잠깐 드려볼게요. 저는 이 롯데 월드타워가 저한테 익숙해요. 왜냐하면 전 롯데에서 오래 일을 했었고요. 롯데에 있을 때 다양한 연구들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 상사 중에 되게 귀한 분이 있었어요. 이제 전영민 대표님이라고 그분 덕분에 저는 사실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계속 여러 성장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항상 하셨던 얘기가 제가 공부를 그래도 꽤 열심히 하거든요. 저는 취미가 없어요. 취미가 없는데 저한테 맨날 공부 안 한다고 혼내셨거든요.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 제가 아티클들을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제 하시는 거는 이제 선택이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 MIT에서 냈던 페이퍼입니다. 이 페이퍼는 속된 말로 왜 AI 도입이 실패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AI 도입이 왜 실패하는 것 같으세요? 왜 제가 실패라는 표현을 썼냐면 지금 AI 도입하는 기업의 95% 정도가 입 모아서 하는 표현이 성과 안 나와. 소위 말하면 돈 못 벌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엔 AI 도입이 왜 돈이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 생각은 왜 그러실까요?
제가 카메라 감독님 죄송해요. 저 커피만 좀 들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혹시 왜 그럴까요? 왜 AI 도입이 실패할까요? 여러 이제 클루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컨설팅이나 리포트 나오는 거 보면 많은 분들이 GPU 얘기하시고요, 인프라 얘기합니다. 근데 외람되고 공교롭지만 저는 그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이 페이퍼에서 대부분 하는 얘기는 AI 모델 문제가 아니다. AI 모델 문제가 아니라 도입하는 그 환경과 구성원들의 학습 격차 때문에 그렇대요. 결국 뭐냐면 AI 모델이 GPT-5든 GPT-4든 GPT-3.5든 사내 모델이든 그거를 쓸 수 있는 능력과 구성원들끼리의 역량 차이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사실 우리 지금 한국맥락에서 일할 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오신 분들은 되게 학습 지향성 있으신 분들이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그럴 텐데 그냥 있는 분들도 있죠. 여전히 GPT 안 써본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저랑 협업해야 되는 거예요. 조직 성과가 난리가 없죠. 같이 일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학습 격차가 크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워크플로우로 재정이 되어 있지 않다. 이거는 결국 뭐냐면 너무 다 인간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이 돼 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AI한테 작동하길 원하면서 얘가 이해할 수 없는 체계로 우리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회사에서 채용 담당자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채용 담당자한테 일 줄 때 어떻게 줘요? 그럼 교육 담당자. 너 교육 담당이야. 교육해야 돼. 운영해야 돼. 교육 계획해야 돼. 그 외에 정형화돼 있고 일의 흐름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정리해 준 사람도 없고 자료도 없잖아요. 초점은 뭐냐면 AI가 교육 담당자라고 일을 뚝 주면 잘할까요? 못하죠. 초점은 AI가 작동할 수 없는 우리 일하는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워크플로우로 재정의하는 게 중요한 과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 페이퍼에서 이런 얘기가 다예요. 맥킨지, BCG, 하버드 대부분 페이퍼들에서 요즘 얘기하는 게 뭐냐면 AI와 일하는 방식은 워크플로우의 유무에 따라 있다. 그래서 요즘 사실 제가 하반기에 제일 많이 하고 있는 활동은 리더들과 구성원들에게 워크플로우로 일을 재정의 하는 일을 제일 많이 해요. 조금 빨리 제가 컨텐츠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나름 시행착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단순하게 좋은 에이전트를 도입하고 좋은 AI 모델을 도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초점은 AI가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워크플로우로 일을 바라보고 워크플로우로 일을 재정의할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좀 읽어보실 만한 또 다른 책을 추천을 드리면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송기령 박사님의 경량문명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선생님 감사합니다. 되게 좋은 책인데요. 그 책의 첫 번째 챕터 한번 보시면 약간 우리의 뼈를 때려요. 왜 우리의 뼈를 때린다라고 하냐면 1번 챕터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사 얘기합니다. 사실 송기령 박사님하고 저도 몇 번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놀랍게도 이제 공학하신 분의 인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요. 근데 첫 번째 챕터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마 앞으로 인사부서가 필요할까? 라는 표현을 해요. 존재론적인 목적이 아니라 표현적으로. 이제는 사람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휴먼 리소스가 아니라 HR 부서가 아니라 이제는 태스크 관리팀으로 바뀌어야 된다 설명. 똑같은 주장이에요. 초점은 AI가 워킹할 수 있고 협업할 수 있으려면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태스크를 정의하고 태스크들을 관리하는 게 아마 인사팀에서 새로 해야 되는 일이지 않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초점은 태스크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태스크 플로우, 워크 플로우로 재정의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들은 워크 플로우로 일을 재정의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해보실 만한 것도 좀 얘기해 드려볼게요. 대표적으로 MS와 모더나가 합니다. 이거 이분들 표현으로는 워크 리디자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워크 리디자인이라고 치시면 생각보다 자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MS에서 했던 워크 리디자인에 대한 자료도 아마 여러분들이 영어로 구글링을 하시면 4디멘셔널한 어프로치 뭐 이런 것도 나와요.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쪼개일지에 대한 방법도 있고요. 모더나에서 했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걸 좀 종합해서 제가 하는 방법론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초점은 MS와 모더나 둘 다 역시 직무와 기능 구분이 아니라 태스크로 일하고요. 그 태스크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 워크플로우와 그거를 잘 달성하는지에 대한 오브젝트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거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거 조금
보이시면 인력 계획에서 일 계획으로, 이거 어떤 의미가 좀 들리세요? 이거 이번에 모더나 CHO가 했던 얘기거든요. 우리는 이제 워크포스 플래닝을 하지 않고 워크 플래닝을 합니다라고 설명했어요. 이거 어떻게 의미가 좀 와닿으시나요? 인력 계획의 기본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조직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자연 퇴사하든 자발적 퇴사를 하든 들어오는 사람 입출입에 따라서 뭐 예측 모델을 쓰든 평균치로 때려가지고 인력 계획을 썼죠. 사람 중심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할 거는 앞으로 각각의 하는 일에서 태스크 중심으로, 이거 일이 태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태스크를 중심으로 플래닝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태스크를 쭉 나열하고 인간이 필요한 스팟들을 아래라를 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시간과 스킬을 중심으로 꽂아 넣는 겁니다. 결국 이제는 인력 계획이 아니라 워크 플래닝으로 전환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있으니까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건 워크플로우를 재정의 하는 거고요. 초점은 인간과 AI의 경계가 좀 희미해지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하나 넣은 이유는 워크플로우로 일을 할 때는 사실 인간일지 AI일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플로우라 이렇게 쭉 있는데 하나의 점을 노드라고 할게요. 이 노드들에 인간이 들어가든 AI 들어가든 상관없잖아요. 플로우가 잘 돌아가면 되지. 그러면 이 플로우라는 관점에서는 이게 인간일지 AI일지 중요하지 않아요. 초점은 이런 워크플로우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AI의 경계가 좀 희미해지고 모호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AI랑 인간하고 상호작용하고 성과 관리하고 고민할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워낙 국내에서 소개를 많이 했는데 더 프론티어 폼에서 본이에요. 오늘 그냥 하나만 찍어라. 하나의 연구 책만 찍어라. 그럼 전 오늘 이거 할게요. 더 프론티어 폼이스 본이고요. 요건 반드시 읽어보세요. 요거 이렇게 치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MS에서 진짜 날고기는 친구들이 쓴 페이퍼고요. 정말 좋습니다. 요 페이퍼를 보면 AI랑 협업하는 조직, 선도적인 조직의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 일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는 에이전트의 비율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된대요. 예를 들면 영업하고 마케팅은 아직 인간이 중요하니까 1대1로 놓자. 우리 콜센터는 인간 한 명의 에이전트 100명이면 되지 않을까? 1대 100으로 놓을까? 이런 비율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초점은 인간과 AI의 경계가 조금 모호해지는 게 워크플로우 중심의 사고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방법론입니다. 아마 출력물이나 교재는 없을 거고요. 제 나름의 이제 별건 아니지만 구성을 짜봤어요. 5D처럼 짜놨고요. 1번은 디컴포즈 라는 단위입니다. 이게 아마 태스크가 아니라 TASK일 거예요. 태스크고 내가 하는 직무 큰 일을 태스크로 나눠보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요즘 워크숍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1번 만약에 제가 그냥 채용이 저한테 지금 채용을 해볼게요. 채용 담당자면 채용 담당자의 일의 A는 뭘까요? A부터 Z라 그러면 제일 앞단에 있는 거. 조직에서 필요한 사람들의 수를 뭐 물어보고 인터뷰하고 설문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모집 관련된 필요 인력들과 필요 워크들을 계산하는 거, 모집 공고 업로드하는 거, 모집 공고 업로드하는 거, 데이터 관리하는 거, 면접 보는 거, 뭐 이런 식의 있겠죠. 이런 것처럼 내가 하는 채용 담당자라는 큰 일을 태스크로 쪼개보는 게 1번입니다. 이게 다 공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디컴포즈 한다라는 게 1번 단계고요. 2번 단계는 뭐냐면 태스크, 내가 하는 태스크를 워크플로우로 그려보는 거예요. 이거 오늘 제가 방법 조금 설명드릴 거거든요. 초점은 태스크로 다 나눈 다음에 이거를 순서도처럼 그리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지? 이렇게 그려보는 거. 3번은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그렸으면 1번 모집 공고 업로드하는 건 인간이 더 잘해? 오케이. 2번 면접은 누가 해? 인간과 AI 같이 해. 3번 데이터 분석 AI가 더 잘해? 아래라 나누는 겁니다. 결국 워크플로우를 쭉 그린 다음에 아래 날에 따라서 역할을 지정해 주는 거. 그 4번은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이 많이 있으신 에이전트 개발해서 관리하는 거. 5번은 시스템과 데이터로 관리하는 겁니다. 하나씩 짧게 좀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구글 58이라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구글 58 쓰시는 분 계신가요? 구글 58이라는 거. 네, 인터랙션을 해주시면 제가 좀 더 많은 네,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58이라는 얘는 10월 10일 전까지는 한국에서 못 썼어요. 제가 처음에 저희 강의안 준비할 때는 VPN으로 들어가시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풀렸습니다. 어떻게 풀렸냐면
한국에서도 베타 서비스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이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오팔 쓸 수 있어요. 오팔이 좋은 건 뭐냐면 워크플로우를 제법 쉽게 쓸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팔이라는 이 친구는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이 N8N, 메이크, 제피어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일하는 워크플로우 그려서 자동화하고 뭐 협업한 이런 거 그리는 툴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요즘은 제 리더분들께 많이 소개하는 게 오팔입니다. 왜 오팔을 소개해드리냐면 여기 보이시는 대로 좀 템플릿이 많아요. 템플릿이 맞다는 건 여러분들이 비디오 활용해서 마케팅하고 싶다 그러면 얘한테 갤러리에 들어가면 이런 워크플로우들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쉽게 쓰고 싶으시면 오팔에 들어가서 요 프롬프트 란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앱이나 에이전트를 디스크립션 하면 얘가 워크플로우를 그려줍니다. 대표적으로 교육 담당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그런 거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유튜브에서 리더십 컨텐츠 제안해준 앱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an app that create leadership content from YouTube 어쩌고 저쩌고 뭐 기간 같은 걸 쓰면 얘가 어떤 식의 결과를 보여주냐면 이런 식의 결과를 보여줘요. 엄마,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쭉 그린 거거든요. 얘가 1번 노드 트리거라 그래요. 트리거는 뭐 시작하는 애.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그려달라 그러면 얘가 뚝딱뚝딱뚝딱 하더니 이런 5단계면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해 주는 거예요. 5단계 1번은 뭐냐면 리더십 주제로 네가 트리거를 잡아봐. 네가 시작할 때는 여기다가 관련돼 있는 리더십 넣어볼래? 얘가 시작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뭐냐면 쿼리를 작성할 수 있게끔 합니다. 쉬운 말로 이러한 명령어가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작동하면 되지라는 것들을 얘가 쿼리로 짜 있고 오른쪽에 요거를 프롬프트로 정리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영어로 써 있지만 한글로 하셔도 되거든요. 이 쿼리라는 거는 야 사용자가 변혁적 리더십 혹은 AI 시대 때의 리더십이 궁금하대. 그러면 너는 1번 보이시는 엑스퍼트 리서치 쿼리 제너레이터래잖아요. 너는 어떠한 전문가로서 스킬이 있고 정확한 관련돼 있는 쿼리를 짜서 명령을 이렇게 인스트럭션을 해처럼 여기다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미나이가 쓰고 있는 딥 리서치 같은 것도 쓸 수 있거든요. 도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이거 정리해서 최종 아웃풋은 이런 리포트로 써줍니다. 초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워크플로우로 일을 한다라는 걸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조금 어렵잖아요. 해봐야 알고요. 두 번째 리더분들이 안 와닿으세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메이크나 제피어를 써서 해보세요라고 하면 더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앱 만들고 에이전트 만드는 경험들을 여기 나와 있는 구글 오팔 같은 걸 써서 리더님 하고 싶은 앱이나 에이전트 있어요? 가장 많이 리더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 설문 보내고 아니면 나랑 대화하는 이런 에이전트들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여기다 한번 그럼 쳐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의 흐름에 따라서 에이전트 만들어줘요. 나 에이전트 모르겠는데? 그러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냐면 오른쪽 위에 쉐어 앱이라고 나와요. 그냥 유저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냥 프롬프트 장 하나 구글 창 같은 게 나옵니다. 거기다가 치면 이런 결과물을 보여준다. 초점은 우리부터 워크플로우로 일하는 것들이 익숙해지면 좋고 가장 워크플로우를 그릴 때 심플하고 간단한 방법이 이 구글 오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추가를 드리면요. 혹시 요즘 나온 솔루션 중에 적어 보신 적 있나요? 그 오픈 AI의 에이전트 빌더 라고 한번 구글링 해보실래요? 오픈 AI 에이전트 빌더라고 치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번에 샘 울트만이 발표했던 거고요.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오팔 같은 경우는 한계가 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얘가 쓸 수 있는 도구가 좀 작아요. 얘가 쓸 수 있는 도구거든요. 보시면 제미나이 프로 그림 그려주는 비오, 이미지 만들어주는 애, 딥 리서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람으로 따지면 능력치가 좀 적은 거예요. 근데 오픈 AI의 에이전트 빌드는 조금 다양한 도구를 더 쓸 수 있어요. 걔는 MCP라는 것도 연결할 수 있거든요. 얘가 도구 써가지고 에이전트들 만들 수 있어요. 초점은 요즘 에이전트 그 워크플로우 그리고 에이전트 만들 때 가장 쉽게 시작하는 거는 이 오팔로 워크플로우 그려보는 거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오픈 AI의 에이전트 빌더라는 걸 쓰시면 꽤 잘 적동합니다. 근데 두 가지 다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좀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실 때는 이 58로 공부하시고 리더분들께도 이런 식의 58로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드리고요. 한 단계 더 간다. 오픈 AI의 에이전트 빌더 한 단계 더 간다. 그럼 엠파렌 같은 걸 써보시면 워크플로우로 정의하고 AI랑 협업하는 일하는 방식이 뭔지에 대해서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 한번 좀 설명드렸고요. 요즘은 이거 한 단계 더 나가서 에이전트 군집 코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로드 플로우라는 게 있는데요. 좀 쉬운 말로 표현해 보면 요즘은 에이전트들끼리 서로 협업하게 해서 결과가 갖고 오게 하는 거예요. 좀 비유해 보면 제가 똑똑한 팀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 수험이라 그래서 꽤 이제 화제가 됐던 건데요. 여기 보시면 에이전트를 12명 정도를 쓸 수 있어요. 하나는 검색하는 애, 하나는 시각하는 애, 하나는 분석하는 애, 하나는 보고서 쓰는 애처럼 다양한 에이전트들에게 역할을 주고 그 에이전트들끼리 협업해서 결과를 갖고 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요즘 여기 보이시는 에이전트 군집 코딩이라고 불립니다. 요거는 클로드 플로우라는 걸로 할 수 있거든요. 구글링에 뭐라고 치시면 되냐면 클로드 플로우라고 치시면 클로드가 일의 흐름에 따라서 일을 잡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GitHub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한번 해보셔도 좀 고난이도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왜 추천드리냐면 얘 같은 경우는 쓸 수 있는 도구가 거의 무제한으로 들어요. 여기 보시면 MCP라는 이 개념이 있잖아요. 얘는 좀 쉽게 비유해보면 AI가 도구를 쓸 수 있는데 무제한으로 원하는 도구를 확장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으로 가면 이 클로드 플로우라는 것들을 써서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구성원들, 리더들도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게 하면 조금 더 고난이도로 에이전트 팀을 만들어서 하는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오픈 AI 에이전트 빌더이고요. 요거 한번 활용해 보시면 꽤 괜찮아요. 그래서 MCP도 되고 아마 이거 사용자도 유튜브들 좀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한글로. 근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기능은 사실 요거예요. 가이드레일. 속된 말로 얘가 일을 하는데 가이드를 쳐준다 그러죠. 그래서 너무 구라를 많이 쳐. 환각이 너무 많아. 그 환각률을 최저로 줄여줘. 이런 것도 되고요. 혹은 얘가 일할 때 좀 말이 너무 길어. 뭐 이런 식의 뭐 여러 가지 가이드레일을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트리거, 이게 그 트리거든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쿼리 어떻게 쓰고 조건문 같은 거 걸어서 결과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어려 보이는데 한번 유튜브 한 20분짜리 요즘 많거든요. 한글로 한번 해보시면 워크플로우로 일을 하는 게 뭐고 에이전트랑 협업하는 게 뭐다라는 거 좀 익숙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엠파렌이나 클로드 플로우나 클로드 스킬 같은 거 넘어가면 좋아요. 제가 클로드 스킬 안 넣었구나. 마지막 클로드 스킬만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이번 주 일주일 동안 AI 씬에서 가장 바이럴이 많이 됐던 게 클로드 스킬스라는 겁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클로드 스킬스는 뭐냐면요. 클로드란 서비스를 쓰는데 클로드한테 뭐라고 비유할까요? 여러분들이 클로드로 만약에 교육장표 만들고 싶잖아요. 교육장표 만들어서 PPT로 만들고 싶은데 클로드가 갖고 있는 기본 기능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클로드에 들어가서 설정에 가면 클로드 스킬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걸 활성화한 다음에 얘한테 얘가 PPT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로드라는 이 에이전트가 혹은 서비스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스킬을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왜 워크플로우랑 엮이냐면 그 스킬들을 쭉 종합을 해서 어찌 보면 워크플로우 단위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까지 된다라고 해서 트렌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 HID 담당자는 뭐 해야 될지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스킬 분산 넓히기입니다. 이건 좀 어려운 표현 안 쓰고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이건 햄폴이라는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했던 연구고요. 링크드인 5,800만 건 정도 데이터랑 채용 공고 데이터로 봤더니 실제로 AI가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도를 봤어요. 좀 쉽게 얘기하면 AI가 사람들한테 어떤 직업을 잡아먹을지에 대한 연구를 막 했거든요. 그랬더니 개인들이 갖고 있는 그 능력들의 분산이 적은 직업들, 다시 말하면 제가 교육 담당자라고 할게요. 근데 교육 담당자로서 일을 수행할 때 교육 운영만 잘해. 그럼 제가 갖고 있는 스킬의 종류는 어떻게 돼요? 딱 하나죠. 교육 담당자로서 운영을 잘해. 교육 컨텐츠를 잘 만들어. 그럼 제 스킬이 몇 개예요? 2개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제가 교육 콘텐츠를 잘 만들어라는 스킬이 있는데 AI가 딱 들어와서 교육 스킬을 잘 만드는 걸 잡아먹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스킬 하나만 남잖아요. 그리고 해야 되는 일들도 줄죠. 초점은 뭐냐면 HRD와 교육에서 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각각 개인들이 갖고 있는 스킬의 종류, 요 표현으로 스킬의 분산을 넓혀주래요. 쉽게 표현하면 각각의 개인들이 일을 풀어나갈 때 쓰는 스킬의 종류를 다양하게 해놔야 AI가 들어와서 두세 개 정도 잡아먹어도 또 다른 스킬로 확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성도 올라가고 만족감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생각 드는 거는 스킬 베이스드 HR 얘기 많이 하시는데 스킬의 종류와 수준을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스킬의 이런 베리에이션은 설명을 잘 안 해요. 스킬의 분산이라는 값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번 우리 HRD 담당자들부터 우리가 하는 일에서 어느 종류의 스킬이 있고 그 스킬의 베리에이션이 각각 어느 정도 되는지는 관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그냥 AI가 딱 와서 잡아먹고 끝나요. 그게 아니라 AI가 막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내 스킬 중에 일부를 AI라는 친구가 효율을 하고 있구나. 다른 것 쪽으로 빨리 리스킬링 해야겠네?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한테 기회도 주고 교육 기회를 주려면 스킬의 분산을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오늘 저희 멀티캠퍼스에서 하셨던 강의와 내용 중에 관련이 돼 있을 거예요. 개인들에게 AI 리터러시에 대한 것도 가르쳐주고 하는 일들을 리플렉션 함으로써 스킬의 분산을 관리해줘야 된다. 이런 게 첫 번째 좀 드리고 싶었던 연구고요. 두 번째로는 여전히 성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짧게 설명드리면 이거는 16개국에 16,000명 정도의 데이터 분석이에요. 그랬더니 이거 조금 가슴 아픈 얘기거든요.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내가 받은 교육이 회사에서 안 쓰인대요. 이거 되게 뼈 아픈 거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요즘 미국 그 팔란티어 얼마 전에 팔란티시어 카푸 왔었잖아요. 그 사람이 제일 세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대학교 가지 마. 이거 올해는 메터크라시 펠로우십이라고 고졸들한테 가서 대학 가지 말고 우리 회사로 와. 우리 회사에서 4개월 하면 팔란티어 디그리 줄게. 이거 왜 그럴까요? 그럼 팔란티어 시어는 왜 그런 얘기 할까요?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대학교에서 받는 교육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올해 미국 가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미국식 표현을 얼리 커리어 하이어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거 뭘까요? 한국식 표현으로 되게 있어 보이죠. 얼리 커리어 하이어링. 한국식 표현은 고졸 채용. 지금 미국의 고졸 채용 엄청 늘어요. 왜요? 대학교 가서 배우는 게 별로 의미 없다. 제가 이 얘기하면 욕 엄청 먹거든요. 그래서 아까 오다가도 매경 기자가 전화 와서 그런 얘기를 하셨던데 아서라. 맞아 죽습니다. 대학 교수님들 엄청 안 좋아하세요. 초점은 대학교 교육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안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스킬 미스매치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왜 일어나요? 물론 대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컨텐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밑에서 두 번째, 너무 빨라요. 지금 스킬의 유효기간을 6개월 정도로 보거든요. 그럼 이거 우리 뭐 해야 돼요? 우리 소위 말하는 속된 말하는 우리 직원들이 갖고 있는 스킬의 종류와 그게 여전히 유효한지를 지속적으로 측정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꼭 한번 고민해 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원들이 갖고 있는 스킬의 종류, 베리에이션을 관리해 주는 것이 1번 직원들한테 좋아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내가 분산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계속해서 AI가 오는 영향에 따라서 옆으로 가면 생산성 올라간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조직에서 해줘야 되는 역할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HRD, 학습, 성장이 중요하다라는 게 어찌 보면 저는 배우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생존형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초점은 오늘 오신 이런 멀티캠퍼스의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도 배워야 되는 게 단순히 스킬 매치가 돼서 스킬 미스매치가 나서 회사 잘 안 되겠나가 아니라 떨어져요. 의지기도 올라가고 만족도 떨어지고 일의 의미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의외로 많은 부분 구성원들의 만족감, 일의 의미, 생존을 위해서 도와주는 일이 한다 정도의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냐? 이제 마무리입니다. 제가 최근에 쓴 페이퍼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국민대학교 김성준 교수님하고 여기죠. 여기 있는 원티드랩의 윤명훈님하고 어느 대기업의 CHO분하고 썼습니다. 이 페이퍼를 쓴 이유는 하이브리드 리소스, 우리가 AI 에이전트와 함께 협업하는 그 일하는 장면 속에 우리 HR과 HRD 담당자에게 어떠한 능력과 역할이 필요한지를 쓴 페이퍼입니다. 이거 아직 안 나왔고요. 12월 달에 출판 예정입니다. 경영연구에서. 혹시 필요하시면
구글링 하시면 제 연락처가 그냥 다 나와요. 저한테 요청을 주시면 제가 공유 드릴 수 있는데 제 초점은 뭐냐면 이제 우리의 역할은 단순히 휴먼 리소스 교육자라고 육성 잘하는 거라고 저는 진심 생각 안 해요. 우리의 역할은 인간과 AI가 협업할 수 있도록 잘하는 것과 두 번째로 에이전트까지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럼 그 시대 속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첫 번째, 선별하고 채용할 때 어떤 역할과 능력을 가져야 되냐? 두 번째, AI한테 혹은 특히 에이전트들한테 온보딩 해주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일하는 방식, 문화, 규칙들을 가르쳐주는 온보딩이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교육과 육성 등등도 중요합니다. 초점은 꼭 여러분들도 이미 오늘 오시는 거는 내년도 준비하시기 오셨잖아요. 그럼 나 개인의 생존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단순히 휴먼 리소스를 디벨롭한다라는 관점에서 넘어서서 하이브리드 리소스를 적절하게 잘 육성해주고 온보딩해주고 교육해주는 게 우리 HRD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오늘 멀티캠퍼스에서 주셨던 여러 AX 교육과 솔루션과 시스템들이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강의의 마지막은 이제 같은 연결을 다름은 성장을이라고 보통 끝냅니다. 너무 감사하게 오늘 오주하셨고 유튜브에 몇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 어떤 나름 이 강의 올라왔을 때의 이제 마음가짐은 사람은 비슷한 사람끼리 연결이 잘 돼요. 우리 사실 쉽게 와서 제가 여러분들과 쉽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은 비슷한 사람끼리 끌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제 자료와 컨텐츠와 내용을 그냥 솔직히 보여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HR 혹은 HRD 담당자로서 속된 말로 지금 짜치는 게 뭔지를 저는 잘 느끼거든요. 연말에 뭐 계획 짜보고 보고서 써고 뭐라 쪼고 뭐 이런 거 힘들잖아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과 연결이 잘 될 수 있는 건 아마 HR이랑 공통점 때문에 연결되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성장을 원한다라고 하면 계속 다른 인풋과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셔야 될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엔 내년도에 그 성장의 모멘텀이 그동안에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느꼈던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리소스 디벨롭먼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인풋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다른 인풋으로서 성장의 기회였으면 좋겠고요. 구글링 하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놀랍게도 제 핸드폰 번호도 나오거든요. 개인정보가 없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문자를 주시는데 어떤 템플릿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왜냐면 어떤 분들이 저한테 진짜 답장 주나요라는 문자도 많고요. 어떤 분들은 왜 그런 일을 하세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주시거든요. 그런 거 말고 진짜 필요한 거 주시면 24시간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성장하시고 지속적으로 건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 세션에 정말 열정적인 강의 해주셔서 정말 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안내드리고 세미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자료는 신청 시 입력하신 이메일 주소로 저희가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각 강사님들과 협의된 장표에 한해가지고 저희가 종합해가지고 다시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담당자분들 다